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사실 기존의 디벨롭이라는 강좌가 이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오면서 좀 내용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처음 하는 강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오늘 뭐 조금 불편하시게 돼서 좀 죄송할 정도로 많이 오셔서 자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좀 문을 열고 수업을 하고 내일은 사실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근데 좀 용량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아예 좀 가져와서 조금 현장 환경을 좀 좋게 디벨롭 기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지금 구성이 다양해서 제가 어제 이제 베이직 강좌가 종강을 했고요. 그 베이직 강좌는 11기 입학 예정인 분들을 어떤 대상으로 주로 했는데 뭐 재학생분들도 소수 계셨는데 그 수강생이 여기보다 조금 적었어요. 지금이 현재 150명이고 그 베이직 강의가 120명, 110명 정도 됐던 것 같네요. 그래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올해는 또 되게 중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하게 로스쿨이 오셔서 25개 로스쿨이 다 계셨는데 이번 강의는 이제 입학하는 분들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분들 그리고 3학년 올라가는 분들이 다 골고루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얼굴도 있고 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하여튼 전부 원하는 바가 다를 텐데 좀 알아보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뭐 좀 안 알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안 알아보고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강의를 해보자라고 저는 어차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좌 소개를 했더니 무슨 뭐 단과반은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수험 강의가 현장에 좀 제일 많아서 계속 이 상태로 갔어요. 뭐 영상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단과반이라는 거는 이제 각지에서 그냥 재학생들이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올라와야 되고 뭐 그런 거라서 단과반 역사는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또 그럴 때일수록 제가 뭐 당연히 책임감도 무겁고요. 지금 좀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미세하게 떨고 있고 그게 이제 장점이 돼야 되겠죠.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자신 있습니다. 이 강좌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개인차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매일 시험 보는 게 좀 지친다 이런 상황은 좀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맞게 좀 잘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뭐 아주 짧게만 이야기를 하고 제 수업은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부의 방식이나 요령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 얘기할 거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냥 메모만 해서 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하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뭐 변호사 시험을 1년 뒤에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꼬꼬마처럼 입학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이 모두가 공동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뭐 3학년 올라가는 분들은 당연할 거고 그 1학년으로 입학하는 분들도 뭐 변실을 당장 봐 왜 못 풀어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이라는 지향점을 가졌을 때 우리 재학생분들은 아시죠? 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얘기 좀 해줘요. 신입생처럼 보이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로스쿨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할 얘기 되게 많을 텐데 그 교수님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채점 기준도 다르고 중시하는 것도 다르고 또 한 학기나 한 커리큘럼에서 뭐 민총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민법 총칙을 다 다루기는커녕 태하하다가 뭐 약간 뭐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못 되고 끝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의사표시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사표시맨 막 이름 붙이고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균등한 수업이나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잘하는 분이 잘 나오고 못하는 분이 못 나오는 측면은 있지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상당히 잘했는데 교수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몇 등 그냥 밀려가지고 갑자기 뭐 A풀 당연히 받을 만한 실력인데 뭐 A-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이번 강의가 한 달 전쯤에 거의 마감이 실질적으로 마감이 됐어요. 150명이. 근데 그게 저는 그 니즈를 어떻게 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보고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이 강좌가 채점을 해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고 거기서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나름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거라고 기대를 하셔서 오신 것 같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채점자의 채점의 품질 뭐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와 응시와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어디가 점수를 받는 부분이고 어디가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이고 또 어디는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의 제일 목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는 평소 제 강좌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다루는 커리큘럼 자체가 좀 작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험에 나올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모든 걸 다 하는 게 뭐 저의 장점이자 뭐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강좌에서 제가 다룰 부분이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보면 변호사 시험의 출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이상한 데서 가끔 뭐 출제원이 미쳐서 이런 것도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정말 극히 예외적인 확률과 나온다 해도 예외적인 비중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례형에서 나올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최신 판례라든지 최근의 논문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은 기본 텍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례형이 어디까지가 바운더리인지를. 그걸 제가 제시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순수 객관식이란 말이 좀 와닿으니까 선택형이란 말 대신 객관식이란 말이 있어요. 순수 객관식형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특징은 범위가 논의가 깊질 않아요. 얕고 결론 중심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묵시적 추인을 인정했냐, 부정했냐? 인정한 거 판례 3개, 뭐 부정한 거 4개,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냥 외우고 끝이에요. 저는 가끔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런 사안에서 이랬대, 뭐 끝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단순 암기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제가 이렇게 유형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택형의 커버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례형에서 변시에 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시 기출 문제, 사례형. 그리고 사실 여기는 기록형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로 설명하고. 자, 그런가 하면 변모만 나온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변모 출제위원들이 변시를 그대로 베껴서 내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여기를 먼저 잡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제가 3년 전부터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해서는 안 끝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기출문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매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출문제집 같은 거 보면 앞에 도표 있잖아요. 뭐에서 하나 나오고 뭐에서 하나 나오고 뭐 동해안에서 나오고 독당에서 나오고 다음에 표 늘어요. 그냥 새로 나온 거 뭐 2개, 3개 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매년, 저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많이 예상을 했지만 독립당사자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변모에도 안 나왔어요. 문제는. 그 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안에 없었다고요. 이 안에. 근데 저는 별표 3개 예상 문제였고 독당이 나왔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든 민소든 제 관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많아요. 변시변모 기준. 근데 여러분 지금 1학년 입학하는 거면 또 한 2, 3년 뒤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점점 침범하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강의를 여기를 해요. 언제나. 그게 작년 4월에 수험생용 기본 강의인 선사기 민법 완벽 정리였고 작년 7월에 재학생용 민법 기본 강의인 로스쿨 민법 완벽 정리였어요. 4월 선사기는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커버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교재는 약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로민정 교재는. 순수 객관식 지문 중에 몇 개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제 로민정 교재인데 이걸 마지막에 추록으로 나눠줘요. 혹시 벗어날까봐. 근데 로민정은 이 빨갛게 이루어져 있는데 수업은 재학생용 로스쿨 강의는 여기만 주로 했고요. 선사기는 여기까지 다 했어요. 거의. 그래서 이 박스에 한 선사기 강의는 한 95% 정도를 다뤘고 제 모든 강의가 거의 그런 식인데 이번 강좌는 이 안에서 다시 60%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사례 문제가 뭐 변시를 앞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달 뒤에. 그래서 뭐 1, 2학년도 있고 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다루는 게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60%는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중요도가 A급 내지는 B급이고 그 중에 난이도도 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제 좀 강점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런 데 좀 있어요. 제 뭐 다른 강점도 있고 뭐 저도 약점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혼자 볼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우다가 지치는데 제가 이렇게 툭툭툭 치고 들어가고 두 문자 주고 이래서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우게 만드는 사실 강의의 장점이 있는데 뭐 이번 강좌에서는 뭐 그런 장점이 별로 발휘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내용에 대한 설명, 논리적인 설명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분들과 재학생분들이 그럼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자세한 방법론은 내일이나 모레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얘기하는 이것만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왜냐하면 이것만 보려고 해도 자기가 기본 실력이 거기가 좀 부족하면 어차피 채권자 대입권 요건도 다시 외워야 되고 또 기초 개념도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일은 시험은 여기서 나와. 알겠어요? 저 여기서만 냈어요. 물론 내다 보니 뭐 아예 진도 밖에서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은. 하지만 내일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것만큼은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봐야 채점할 가치가 있는 답안지가 나옵니다. 막말하는 건 아니고 채점할 가치가 없는 답안지라는 게 많이 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비워서 내거나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쓰다가 뭐 유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면 뭐 울어 답안지에서. 그거는 뭐 어떻게 뭐 해설을 옮겨줄 수도 없고 채점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점수가 뭐 빵점이냐 뭐 2점이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채점의 의미를 받으려면 복습 범위로 어제 제가 문제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날 다 알려주는데 그래도 일단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는 60%만 완수한다. 내가 오늘 정말 바빠서 내가 오늘 원래는 호기롭게 처음에 시작하죠. 하루에 한 8시간 공부하겠다. 하지만은 오늘은 진짜 3, 4시간밖에 못하겠다. 뭐 그거라도 하고 오셔야 되고 이 60%에서 뭐라도 외우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강의를 들어갈게요. 시험은 여러분 그리고 참 공지사항들 다 보셨죠? 제가 어제 문자도 드리고 공지사항 게시판에 몇 가지 글을 올렸는데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아주 짧게만 아주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내일부터 보죠. 우리 다 아시죠? 15회인데 오늘 시험 없었죠? 그럼 2번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시험 없고 해서 시험 없는 날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되고요. 진도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시험 진도보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진도표는 뭐 정말 죄송한데 내일 꼭 드릴게요. 오늘 밤에 궁금할까봐 아예 게시판에 올리고 왜냐면 진도표를 2개로 짜다 보니까 시험 진도표랑 이 수업 진도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릴 건데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일 1회 시험보다 조금 더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도 조금 나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예습을 많이 기본이 부족하면 해서 오셔도 되는데 저는 복습하기도 바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 하나를 설명해도 왜 이렇게 나왔고 논 거는 뭐고 상황 배경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 가서 내 얘기를 듣고 가서 복습하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서 뭐 너무 기초가 없는 분들이 뭐 조문을 좀 읽어가지고 온다든지 요건을 한번 읽어가지고 오는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해서 오는 것보다는 수업 듣고 복습해서 내일 시험 잘 보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몇 개 꼭 필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보시는 거는 앞에서 조교님이 통제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석차가 나오기 때문에 석차의 의미를 두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 자유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돼야 돼서 법전만 가지고 60분짜리 시험 문제인데 극악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올해 제가 8회 변시 준비하는 수험생들 데리고 여름에 했던 문제들에서 조금 쉽게 변형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너무 비전형적인 문제를 굳이 지금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근데 그 변화가 한 20% 정도 변동이고 그 장점도 있는 게 그때 수험생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채점평가 오답률과 문제들이 있어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같기 때문에 선배들이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여러분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수험생이었고 여러분 중에 지금 수험생은 없잖아요. 수험생 되려고 지금 하는 3학 올라가는 분들은 계시지만 물론 뭐 수험생도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변실은 이제 내년에 보시는 뭐 제시 이상 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금 들어와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100점짜리 문제가
내면을 채우고 60분 동안 보는 건데 똑같은 조건에서 8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에 시작하고 2시 40분에 걷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좀 일찍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써서 내시고 난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고 오픈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뭐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좀 답안지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내일 자세한 건 시험 요령을 꼭 읽어보고 시험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요령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신입생인 거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오픈북인 거 두 개만 좀 밝혀주시면 스스로도 거기다 답안지에 써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거 오픈북으로 썼구나, 내가 신입생이었구나, 그건 알 필요가 없군요. 어쨌든 자기가 미안해요. 그냥 자 그래서 신입생들 석차를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입생들 재학생들 자극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막 베이직을 마친 투사 같은 친구들이라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2등 3등 하던 친구가 순수 비법 10기 입학하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작년에는 시험을 4번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이니까 1등을 하더라고요. 그냥 비법인데 베이직만 들었는데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재학생들이 잘하겠죠. 그래서 신입생이라는 정보랑 오픈북, 왜냐면 오픈북은 1등인데 오픈북이면 좀 무시하면 되잖아요. 작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8월에 수험 강의를 하는데 채점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변호사님 해설하고 똑같대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해설을 보고 베껴서 답을 써서 그걸 뭐 본인이 연습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내는지. 그래서 100점 만점에 98점이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괜히 72점 받아가지고 1등 하래가 막 2등 되고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해설을 아예 2시 40분에 주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채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여러분이 현직 변호사한테 채점을 꼭 받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100% 확신하는데 현직 변호사 채점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랑 계속 한 해를 같이 갔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거기서 뭐 170명 정도 수강 정원에서 계속 그냥 1등도 몇 번씩 당연히 하고 18회 한 번도 안 빼고 다 내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답안을 채점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변호사 되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위권 요건이 뭐지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강의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70% 이상 수업 횟수의 70% 이상 시험을 보면 채점료를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수강료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66%를 해가지고 수강료를 뺀 거예요. 여러분 채점료를 안 내고 채점을 받으시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채점료를 제가 줘요. 그래서 그래야 채점 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처음 채점 받아보시는 분들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답안 채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막 세세하게 하나씩 쓸 수가 없어요. 지금 100몇 명을 써줄 수가 없어가지고 답안지도 3일 뒤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점 답안지를 제출하기 직전에 전부 촬영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기 답안지를 촬영을 해놓고 바로 내가 해설을 하거나 저의 해설을 볼 때 좀, 왜냐면 3일 지나면 또 내가 이렇게 썼어? 의외로 잘 썼는걸? 뭐 이렇게 될 수가, 뭐 다 까먹고 이래요. 그때 그 감성을 까먹거든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막 뺑이를 쳐놓고 3일 뒤에 보면은 느낌 없음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누가 썼어? 난 이거 내가 쓴 거 아닌 것 같아. 막 종이 낭비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야 미안해 막 이런 거 쓰는 애들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나중에 얘기할 텐데 거기 있을 때 자기 닉네임을 좀 하나씩 정해줘요. 자기 닉네임 정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강평을 닉네임별로, 약속은 아닌데 개별로 해드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 자꾸 중간에 바꾸지 말고, 닉네임 웃긴 거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래서 석차를 닉네임으로 내면 지금 작년에 그게 제일 이 강의의 불만이, 왜 석차를 비실명으로 했냐, 닉네임으로 해주지, 내가 얼마나 닉네임을 웃기게 지었는데 그걸 애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석차도 별로 안 좋은 애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얘기만 할게요.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2개. 제 부교재가 있는데 이 노트 필기 교재라고 학생이 한 건데 이게 좀 상당히 이해하기 좋은 필기라서 이 구입 의무는 절대 아니고 이 옆에 놓고 공부하면 좋아서 이게 4,000원이 6,000원인가? 6,000원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요번 베이직이 끝났는데 제가 그걸 데일리 테스트를 모아서 문제랑 해설을 제본을 할 거예요. 그게 한 이틀 걸리는데 그거는 금액이 뭐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10,000원은 안 할 거고 몇천 원일 텐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조교님한테 한 내일하고 모레 조사를 받아가지고 월요일까지 나눠드리고, 그 베이직 수강생들은 뭐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이 둘 다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왜 말을 하냐면 데일리 테스트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그날 진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하면 되는 문제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구매 강요는 아니고 제가 복사비만 받는 거예요. 재본비만. 그래서 제가 뭐 판다고 뭐 어차피 데일 테스트가 책으로 나올 건데 많이 사면 살수록 책이 안 팔리니까 안 좋지만 여러분이 그냥 좀 싼 값일 때, 물론 책은 좀 더 이쁘게 나오겠죠. 뭐 약간 수정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싼 값일 때 그냥 사놓고 싶으시면, 베이직 안 들으신 분들, 작년 베이직 들으신 분들도 조금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5,000원에서 한 7, 8,000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그 개수만큼 재본해가지고 월요일에 다 나눠드릴게요. 근데 살지 안 살지 고민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데일 테스트 4회까지는 문제 해설을 나눠 놓을 거예요. 여기다 한 100부 정도, 120분 올 테니까 지금 여기가 신입생이 한 40명 되거든요. 되게 많죠? 150명 중에 이번 신입생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10기, 9기들 절대 휴학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중간에 표정 관리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은 가져가지 말고 이따 그거 데일리 가져가지 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보라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만 가져가세요. 가져와서 보고 요거 복습할 때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구매 의사를 내일 밝혀서 그리고 신입생도 뭐 재본한 거 사고 싶다, 뭐 문제 해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신청하세요. 오늘 거는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끝나고 칼럼이 하나 나갈 텐데, 베이직 강의나 저의 기타 강의에서 그 로스쿨 이야기에서 제가 썼던 거 아시죠? 뭐 사례형 똑똑하게 공부하기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150명인데 120부를 놔둘 거예요. 1교시 끝나고. 그래서 그 칼럼 없는 분들만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사례형을 공부할 때 저희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요령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수업을 진행하다가 수업 내용 가지고 제가 아니야 지금 해버릴래. 자, 지금 할게요. 이것도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부동산이에요. 애매했죠? 네, 넘어왔어요. 등기한 겁니다. 수용됩니다. 보상금 나와요. 무슨 일 생겨요? 여기서 바로 답해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답하라는 건 뭐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로 답하라고 물어보 선물 준다고 할 때는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무슨 일 생겨요? 답분싸. 무슨 일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일 생기는지 솔직히 그냥 내가 물어보진 않을게. 그냥 진짜 이건 틀릴 수도 있어, 본인이 어차피. 내가 묻지는 않을 거야. 아는 사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무슨 일 생긴지 아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머리 만지는 거예요, 뭐예요? 애매하게 되게.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시네, 약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네, 이게 부당이득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대상 청구를 뭐 생각을 한다든지, 뭐 위험 부담을 생각한다든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고, 뭐 보상금만 나오면 뭐 대상 청구하려고 그러고, 보상금이 그렇게 좋아요? 뭘 맨날 그걸 대상을 청구해요? 대상도 모르면서. 그리고 뭐 그죠?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럼 이만큼 파먹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10억짜리인데 1억 가압류가 있으면 파먹혔는데, 이게 수용이 되면 보상금이 온전하게 나오거든요. 10억이 나와요. 물론 이제 뭐 보상금 하면서 가치가 환산이 뭐 또 적다 해가지고 뭐 증액소송도 하지만, 그럼 얘는 부동산에 내가 기껏 가압류를 했는데, 이걸 얘가 샀을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가압류 했고 처분금지 오고 내가 이거 압류하면 얘는 망하랬는데, 수용이 돼가지고 그냥 보상금 나오고 다 먹었으니까, 이 가압류가 있었는데 그거에 10억 어치의 온전한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이 가압류만큼은 네가 부당이득한 거다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랑 비교하고 싶어요? 이건 답해봐요. 누가? 3학년도 있잖아.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자기 로스쿨에서 1학년, 2학년 내내 수석한 친구도 지금 있는데, 근데 부끄러운 친구가 보네요. 자, 모르나 이거? 저당권이랑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비교랑 답이 안 나오죠? 물어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판례는 있어, 어차피 책에. 판례는 뭐 결론이 있고, 뭐 좀 긴 판례는 논거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뭘 안 보냐 하면,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를 안 봐요. 그리고 이 판례가 어느 내용에서 위치돼 있고, 이 판례가 왜 중요한지를 안 보고, 이 판례가 다른 판례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장담하는데 암기량이 5배 이상 줄어들어요. 진짜로. 5배 이상 줄어들거든요. 뭐 부당이득이 나와요. 이 판례는 사실. 근데 보고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만 파먹힌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당권자인데 이렇게 얘가 되게 되면 뭐예요? 저당물이 불가능해졌죠. 멸실된 거죠. 그리고 대체물이 생겼죠.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없어지고 대체물이 생겼을 때 그걸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또 대상 청구예요? 그럼 뭐예요? 물상대위죠. 물상대위가 가능한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금이 여기 오면 끝이야. 왜? 보상금이 오면 어차피 얘 재산에 섞여가지고 물상대위가 없어요. 특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돼요?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저당권은 이만큼을 실제로 파먹었는데 넘어갔어도 계속 쓸 수 있었고 수용이 돼도 보상금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근데 보상금을 다 받으면 물상대위는 실패했지만 그 효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야 너는 뭐 10억짜리에 지금 내가 저당권이 3억이나 물려 있었는데 왜 보상금을 다 받았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큼의 교환 가치를 양보할 지위에 있다가 온전한 보상금을 받은 것을 초과 이익이라고 보는 거고,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봐서 물상대위를 실패한 저당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요. 하거든요. 네, 하는데 가압류한 사람은 어차피 담보권자도 아니고 3억이 돼 있어도 그만큼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멋진 말이 수용의 효과일 뿐 이득한 것이 아니고 네가 손해본 게 아니라 그래서 부당이득이 부정되는 판례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 판례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변실을 볼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다.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로스쿨, 전국 로스쿨에서 1등을 해도 이런 상황에 처해요. 이게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그거는 그냥 판례 자체를 개별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강좌는 누구 강좌보다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중간에 계속 퀴즈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비교를 할 거고 거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강의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공하는 자기 점검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질문을 그냥 강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답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장담하는데 질문을 10개 하면 여러분이 2-3개 이상 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판례는 아는데 상황을 모를 수가 있고 뭐 암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은 각자 분석하더라도 그 질문들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까지 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 좀 춥지 않나요? 이거 난방을 좀 세게 틀까요? 문을 열어가지고. 아니면 잠깐 나만 안 추우면 되니까 문을 닫겠습니다. 자, 앞쪽만 닫을게요. 뒤에는 알아서 너무 추우시면 앞에 계신 분이 알아서 닫아주시고 뭐. 자, 그러면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잠깐. 자, 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를 볼 거고요. 시간이 좀 되면 가능하면 채권자 채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판례 넘기기 좀 싫죠?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당이득으로 가볼게요. 참고로 수정 1쇄를 보시는 분들은 정오표를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타와 은근히 무시할 수 없는 오류도 조금 있어서 반드시 정오표로 수정을 하면서 보시고요. 자, 부당이득에서 찾아봐요.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부당이득에서 이 판례가 어딨나요? 근데 내가 페이지를 표시 안 해와서 안 보려고 하다가 235페이지네요. 본 기회에 보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진도에만 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235페이지. 오늘 집에 가서 이거 공부하세요. 예, 235페이지.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가압류 처분 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부동산을 가압류했던 K는 저 자식 봐라 이러겠죠. B 내가 경매 들어가면은 너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가압류 효력은 소멸돼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난 온전한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 자, 로민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왜냐면 표시가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논리가 딱 나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빨리 읽으면서도. 이유. 가압류된 토지도 수용되면 수용 개시일에 원시 취득하면서 다른 권리가
전부 소멸하는 게 수용의 효과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 이게 수용의 효과니까 그냥 행정법적 효과예요. 다만 이게 이제 부당이득이 안 되는 이유가 되니까 뭐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민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압류는 담보물권과 달라서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얘가 무슨 원래 물상대위 할 수 있는 애도 아니었잖아 이 말이에요. 담보물권의 물상법리 법리가 가압자에게 없다라는 거고, 자, 저당권 사안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가 수용되고,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가 자, 저는 이걸 저당권으로 바꾸게 되면 얘 이름이 뭐예요? 저당권으로 바꾸게 되면 얘 이름은 제3취득자예요. 하지만 뭐 똑같아요. 그냥 저당권 사안에서는 내가 채권이 있는데 C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주고 물상 보증을 했는데 이게 수용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인 얘가 이 얘 부동산에 요만큼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수용되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수용되고 보상금 나오기 직전에 얘는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상대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놓쳐가지고 돈이 지급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비교하시고 여기 이 구조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 사건이 만약에 위에 보지 말고 B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제3취득자한테 옮겨갔다가 수용이 되는 사건도 똑같이 물상대위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본진도가 아니니까 좀 빨리 봤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집에 가서 각자 지금 물상대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뭐 기왕 설명했으니까.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죠? 물상보증인은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는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의 어떤 부담만 가지고 있어요. 실행될 수 있어, 망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지, 돈을 그걸 지키려고 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오면 갑자기 부당이득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갑자기 금전 채권자가 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채권자, 채무자, 그냥 얘 부동산의 저당권인데 바로 수용된 게 왜 안 나오느냐? 예, 바로 수용되면은 물론 물상대위가 되는데 얘한테 돈이 지급되면 A 부당이득, 뭘 부당이득? 원래 채권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채권자, 채무자만 있다가 저당권을 채무자가 줬는데 이 상태에서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온 거를 부당이득 되는데 원래 채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당물이 다른 사람 소유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물상대위를 못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유사한 사건이 가압류가 나와버린 거예요. 가압류가 있는 물건이 얘가 지금 채무자란 말이야. K의 채무자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수용이 되면 얘는 원래 얘한테 채권이 없어요. 그냥 가압류나 실행하는 거지. 가압류 실행? 뭐 말이 이상하지만 가압류를 집행하는 거지. 본압류로. 근데 이게 팔리면 얘한테 갑자기 부당이득 반환 채권자가 될 수 있냐는 이슈였던 거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그래도 한번 나왔는데 안 짚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재학생분들이나 좀 찾아보시고. 자, 우리는 오늘 진도 보겠습니다. 너무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빨리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수업은 1시간 정도 진행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만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일단 재학생 신입생별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내일 좀 소개를 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제가 수업한 것만 보세요. 집에 가서. 그게 낫습니다. 자꾸 확장하지 마세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처음에 마음 먹을 때는 많이 공부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의 계획 어차피 실패될 겁니다. 오늘 뭐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할 거예요. 뻔하잖아요. 뭐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태세 전환이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렇게 못할 거, 이 시간에 이 계획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못하는 계획 좌절도 있고, 그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놀거나 쉬거나 조용히 잠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차피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난 이것만큼은 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제시하는 내용들이니까 기존에 이 책으로 공부하던 분들도 제가 제시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75페이지 안 보고요.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종류채권의 특정이라고 2번에 가번에 나와 있습니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래기에 여러 가지 있던 게 하나로 특정되면 마치 우리 집에 보관하던 고려청자 하나처럼 특정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물건이 멸실됐을 때 이 물건이 세상에 없구나 이거예요. 정말 단순한 얘기죠. 그걸 물건의 위험이라 합니다. 자, 물건의 위험은 누가 가질까요? 특정물의 물건의 위험. 특정물이 없어지면 그 특정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특정물의 매수인이죠. 자, 우리는 지금 채각이 아니라 채종이죠. 그럼 매수인이라 하면 안 돼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도 채권자고 매수인도 채권자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물건에 있죠. 그럼 우리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마디 명제로 말씀드릴게요. 물건이 특정되면 그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볼게요. 77페이지 나번입니다. 특정의 효과. 특정이 되면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을 어렵게 말한 거예요. 특정물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고요. 없어지면 못 얻죠. 채권자가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시 기출 문제예요. 홍삼이 종류물이었는데 특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박살나요. 근데 매수인이 그 홍삼 다시 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안 돼요. 왜? 특정이 되면 그 물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리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없어지면 너는 그걸 못 얻으니까 다른 걸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런데 특정 이전에 멸실되면 어떨까요? 거래기에 홍삼 제품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도 되기 전에 부서졌어. 뭐 가게에서 부서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새로운 걸 줘야 되겠죠. 새로운 걸 인도할 인도 의무가 있는데 없어지면 새로운 걸 계속 인도해주는 의무를 그냥 조달 의무라 그래요. 거래기에 있으면 갖다 바치라 이거예요. 그냥 그런 용어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변시 사회에서 홍삼 제품으로 사례형으로 기출돼서 많은 학생들이 멘붕에 오고 당시 이응 로스쿨의 시옷 교수님이 이 문제를 냈더니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변시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말합니다. 올해 변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이 적중했죠. 모든 학생들이 답을 못 쓰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 옛날 한 30년, 40년 전 분들은 지금 법조인 분들은 어떻게 판례 공부했는지 알아요? 네? 날짜 순으로 공부했어요. 모든 판례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오늘 이제부터 판례 공부한다? 1970년 선고돼 온 걸 보자. 판례 너무 적어서. 진도수로 본 게, 진도수 정리한 책도 없고, 그냥 요만큼 있어서, 아, 이건 71년 판례 다 봤네. 뭐 이러고, 한 5년치 봤네. 이러고,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때보다 판례가 10배가 더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우리에게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물어보면 더 쥐약이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여튼 그 교수님이, 네, 하여튼 그 교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도에 사시는 그분이 거주지가 송도인데 그분이 이제 잘 알고 계셔서 이거 한번 봐 이렇게 했더니 다 망한 거예요. 그 문제에서만 난리가 났어요. 빵점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채무불이행 쓰고 싶어하고 위험부담 쓰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기 전 논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채무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특정물이 없어지면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어지는 겁니다.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어지는 거고 근데 다시 줘야 되냐고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 특정의 기준에서, 자, 제가 이번 수업에서 60%를 다루는 방식이, 뭐 60인지, 뭐 50인지, 70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라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세요라고. 그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대부분 내가 설명한 거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왼쪽 페이지 아래쪽을 다시, 죄송합니다. 그냥 보던 걸 계속 보면, 특정 이후에 멸실되면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채무가 소멸한 건 채권이 소멸하는 거고,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죠. 지금 여기 이 문장에 누구 잘못 때문에 멸실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 전 개념이고요. 자, 왼쪽 페이지에 니은번은 표시해놓고 좀 보시고 460조 표시해놓고 보세요. 460조는 변제자가 변제를 제공하는 방식에 관한 건데 이 조문이 특정이 되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쓰이기 때문에 자, 문구 하나 암기합니다. 지참채무에서 현실 제공은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해서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의 놓인 때를 말합니다. 요것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7페이지에서는 맨 밑에 줄표 동그라미 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의 개념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는 채무불이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판례를 지금도 설명할 겁니다. 당연히 별표 2개고요. 사실 별표는 제가 수험 별표는 좀 따로 있어요. 변시를 대비한 이제 4월부터 이제 3월이지 정확히 3월이 객관식 강의가 개강하니까 4월에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내년 변시 특수한 대비잖아요. 그 별표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8회 변시 동안 안 나왔는데 변모에 나왔다든지 아까 그 그림에서 변시에 안 나오고 변모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아니면 변시 변모 다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걸 기준으로 제가 별표를 짜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저는 일단 재학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3학년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뭐 올해 나왔다 뭐 내년에 안 나왔다 지금까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변시 일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별표를 불러드릴 테니까 수험생 되시는 분들은 또 약간 별표를 다음 강의 뭐 올해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나 별표인 걸로 기준을 했을 때 최근 판례이기도 하고 별표 2개입니다. 자, 또 처음 질문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임대차에서 임대 목적물이 불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단원도 채무불이행인데 이행불능이 일어나죠. 누구의 이행불능이에요? 잘 살다가 불이 났어요. 임대인은 이미 인도를 해줬기 때문에 임차인이 쓰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임차인이 살다 불난 거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에요. 자, 그러면 불이 어떻게 났는지 모른대요. 원인 미상이래요.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책임 져야 안 져요? 채무불이행 책임 집니다. 입증 책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 위에 봐봐요. 두 가지 공통요건에서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나와있고 입증 책임에서 채무불이행에서 귀책사유 없는 거를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마상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너무 기초다는데 자기가 지금 3학년 올라갔는데 모르면은 정말 집에 가서 100번 보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채무불이행에서 귀책사유 없는 거를 채무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부 좀 한 사람들 옆에다 나디꼴 표시하고 불법행위 쓰는 거죠. 내 책에 있었나? 있네 밑에. 불법행위선 어때요? 고의과실을 채권자, 즉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법행위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니까 얘가 다 설명하고 입증해야 되지만 채무불이행은 있던 채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웬만하면 걔가 잘못으로 이행을 안 했겠지. 쉽게 말하면 귀책사유가 추정되는 거고 귀책사유가 없다는 걸 지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가 가능한가? 임대차에서 불이 나면 근데 왜 불난지 몰라. 임차인 채무불이행. 왜냐면 지 때문에 불 안 났다는 걸 입증해야지. 그리고 현실에서도 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이 나면 거기 자기가 무슨 가스 버너를 켰든지 뭐 그런 거겠지. 입증 못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근데 2017년 판례는 뭐가 중요하냐? 1층만 임차해서 사는데 2층에 불이 난 거죠. 2층까지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런데 2층도 채무불이행인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2층은 임차한 적도 없는데 무슨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로 가면 불법행위 하지. 실제 이 전원합체 판결에서 견해가 5개로 나뉘어요. 그러면서 4개인가? 불법행위로 가자는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판례는 일단 이 판례 있기 전 판례 생각납니까? 과거 판례인데 기존 판례는 1층만 임차를 했는데 2층이 불이 난 거에 대해서 1층은 당연히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입증해야 돼. 내 잘못이 아니다. 임대인이 여기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누전 생겨가지고 불났다. 이런 건 뭐 임차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입증을 하면 되는데 못하면 1층은 어떻게 해요? 채무불이행이죠. 근데 옛날 판례는 2층도 채무불이행 인정을 어떻게 했냐? 구조상 불가분이면 그냥 2층 채무불이행 봤어요. 그러니까 좀 임차인한테 가혹하죠. 임차인한테 가혹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볼게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되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첫 줄을 여러분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한 걸 바로 파악하란 말이에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불능이 된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행불능 손해배상 책임. 이 두 줄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 지식이 있는 분도 내가 아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바로 떠오르지 않았을걸?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화재의 구체적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걸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고 있는데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화재가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하는 걸로 추단되면 뭔 말인지 알 것 같죠. 이게 저쪽에서 누전이 된 건데 저 임대인이 관리하는 뭐 두꺼비 집이고 걔가 모든 건물을 혼자 관리인을 두고 했었다. 뭐 이런다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이번 판례가 새롭게 등장한 거죠. 건물의 일부 1층 임대차에서 1층 임차 건물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층 임차하지 않은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 채무불이행을 굳이 묻고 싶으면 옛날에는 구조가 불가분인 것만 입증하면 바로. 하지만 지금은 3가지 옷을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의상 테러범이라 그러죠. 의상범 두 문자 기억하겠습니다. 그대로 암기해서 발라야 됩니다. 첫 번째 3가지 조건 다 갖춰야 돼요. 화재 발생에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의무 위반이 더 넓은 의미예요. 그냥 어쨌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의무를 위반하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의무 위반과 2층이 불타서 발생한 손해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손해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범위. 손해 범위는 아시죠?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막 이 정도면 이런 손해는 나겠지. 특별손해는 이건 좀 특별하다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외워서 쓰시고 이 세 가지를 포섭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걸 잘 외우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개념이 있는지, 이게 지금 채무불이행으로 시작된 거라는 점. 뭐 김지영 대법관은 당시에 그냥 오로지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로 해결하자. 그래서 2층은 무조건 특별손해인데 뭐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진 않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이 그 견해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뭐 알 필요는 없고 궁금하면 읽어보는 정도. 자, 뒷페이지. 종래 대법원은 구조상 불가분. 이제 틀린 지문으로 등장하죠. 자, 이행보조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행보조자 할 때 생각나는 단어 3개만 말해봐요. 이행보조자 할 때 생각나는 단어. 그래. 신입생도 막 답하네. 의사관여. 또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있어요. 되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의사관여의 반대말이 종속성인데, 그러니까 종속성이 없다. 그건 같은 말이니까. 종속성이 필요 없다. 부진연대 채무 좋아요. 부진연대 채무는 되게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제일 처음 해야 되는 논의 단어. 허무할걸 답 들으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서는 이행보조자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고의과실 뭐 이런 거. 자, 설명을 하자면 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할 때 직접 안 하고 누구를 써서 이행했는데 걔가 고의과실이 있으면 걔는 나한테 채무 있는 애가 아니고 저쪽에 보조자거든? 나의 채무 있는 애가 아닌데 걔의 고의과실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채권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인데 요 사람한테 시켰어. 얘가 들어다 주는데 얘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고의과실로 갖다 써서 이 사람한테 채무불이행을 묻기 위한 제도예요. 자, 지금 이걸 답을 못했거나 이 개념을 몰랐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행보조자 그냥 판례만 외우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왜? 설의 문제에서 뭐 이행보조자의 개념이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채무불이행 사안인 거고. 그래서 불법행위에다 이행보조자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거죠. 거기서 뭐 차라리 사용자 책임을 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 정리합니다. 이행보조자 조문도 웬만하면 그냥 391 저는 외웠고 저도 조문을 다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울 정도면 여러분도 좀 숫자를 외울 필요도 있다. 근데 뭐 따로 시간 내서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뭐 자주 보면 뭐 자주 나오는 조문들이니까. 자,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혹은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그래서 시험 문제 99%는 피용자가 나오는데요. 뭐 법정 대리인 나오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뭐 잘 나온 적은 없고. 피용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한다. 이 앞장 제목이 뭐예요? 지금 채무불이행이잖아. 채무불이행에서 하려는. 그래서 여기다 뭐 이행보조 옆에다 채무불이행 써놓든지 아니면 뭐 더 첫 번째 나오는 판례 보면 두 번째 판례에다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진자연대 책임 답하신 분 신입생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 해야 돼요. 내다봐야 돼요. 궁예처럼 이렇게 내다보고 이행보조자 결국 끝은 부진적 연대야.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뭐 그거를 그게 암기일까 이해일까 좀 애매하긴 한데 자주 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단순한 암기도 아니고 단순한 이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해만 해도 되는 건 좀 암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판례 다 중요한데요. 391조는 의사관여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의사관여가 상징하는 것은 지시감독 관계나 종속성이 필요 없다는 거고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동네 노는 오빠한테 이거 좀 배달해줘 부탁해가지고 그 오빠가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호의로 해줘도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예를 들고 있었는데 2017년에 그 판례가 나왔어요. 18년인가? 호의로 해주는 것도 이행보조자라는 말이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데일리 테스트 푸신 분 아시죠? 3년 전부터 맨날 동네 노는 오빠 이렇게 핸드백 돌리면서 가는 오빠 있어요. 오늘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그 안 어울리게 핑크색을 막 메고 막 이렇게 다 가는 게 있는데 노는 오빠로 한 이유가 계약 관계가 없는 거 그냥 얘 좋아해서 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나왔다고 판례가 2018년에 호의 관계도 이행보조자라는 명칭 판례가 나왔고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최신 판례 좀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 자료를 최신 판례가 뭐 너무 두꺼워서 그 노민정에 빠진 최신 판례는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령하시고 몇십 페이지 안 돼요. 그거는 민법만 일단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외웠으면 하는 것은 임대차 도급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잘 쓸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는데 뭐 임대인이 뭐 기술자인가? 도급을 해야지. 그래서 수급인이 와서 고쳐준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채무를 이행해주는 과정에서 도급 계약을 해서 수급인이 왔는데 일반적인 도급에서 아저씨 불러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옆에서 막 그쪽 못질을 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럽니까? 안 하죠?
도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지시종속관계가 아니에요. 지시종속관계가 아닌데도 이 수급인이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죠. 뭐 불이 나서 뭐 임차인이 사용을 못한다든지 임차인 물건 태워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은 수급인이 했는데 그 고의과실을 어디다 갖다 쓴다? 도급인 겸 누구? 임대인에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최종 결론 뭡니까?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책을 묻는 거죠. 그럼 이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는 임차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책을 물을 수가 없지만 이럴 때 묻는 게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리고 이 아저씨랑 임대인 부진이 연대 책임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행보조자를 공부하려면은 임대차와 도급 판례를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 읽을게요.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이거 뭐 당연히 별표 한 개씩은 있는 겁니다. 이행보조 자체가 별표 2개예요. 이행보조자는 언제 시험의 진도에 끼어들어도 언제 끼어들지 몰라요. 어딜 버릇없이 끼어드느냐 이러면서 딱 잡아서 이행보조자 쓰셔야 됩니다. 작은 쟁점으로 등장했는데 거기서 맥락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A급 주제예요. 그 다음 부진연대채무라는 뭐 임대인의 관리인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용수익 못한 판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연대책임이란 말이 나오죠. 이행지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표에 가나다를 모르면 안 되겠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에서 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객관식 퀴즈 하나 낼게요. 불확정기한의 채무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어때요? 불확정기한인 채무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네, 맞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분 생각도 맞아요. 근데 제가 안 날이라고 안 했잖아요. 안 날과 안 때는 다르고요. 이 안 때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조문의 워딩이에요. 기한이 도래하면 안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지문이 되는 거고요. 때라는 것은 다음 날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줄표 첫째 줄에 엄밀히는 그 다음 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당일이라고 하면 건 틀린 지문이지만 그냥 그때로부터는 맞는 겁니다. 세 가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소멸시효랑 비교하셔야 되고 뭐 리을 같은 것도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비읍시옷이에요. 비읍시옷 발음이 좀 그러네. 자, 비읍시옷. 자, 비읍은 확정 기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상상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매매, 잔금, 소위 등 써놔볼까요? 매매, 잔금, 소위 등은 일반적으로 확정 기일을 해놨겠죠. 그죠? 매매, 잔금, 소위 등인데 그 기일 동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주로 남자들이 약속을 하면 그렇게 되죠. 안 나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둘 다 안 나옵니다. 나중에 놀라죠. 너도 안 나왔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기일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건 동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뭐는 아니다. 지체는 아니다. 그럼 이 기한은 어떻게 된 걸까? 뭐 참 애매해요. 이론적으로 구성이가 애매한데 그 기한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그 말에서 끝나면 안 돼요. 퀴즈. 그 말을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소이등과 잔금이 둘 다 기일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넘기면 이제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다는 말에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저쪽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어떻게 지체에 빠뜨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는 청구라고 답을 해야지. 그죠? 청구를 해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뭐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뭐 자기 거 제공해야 된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동의항 생각하신 거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든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다음 날로부터 지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이행 제공을 하는 이유는 뭐다? 동의항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제 기한에 정함이 없으니까. 그죠? 내 거 이행 제공만 하면 보통 한 번에 하겠죠. 뭐 야, 이거 나 했으니까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겠지만 이행 제공만 무슨 마니또처럼 쓱 가서 이행 제공 나 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체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지금 확정 기한은 지났지만 이제 더 이상 확정 기한부 채무가 아니라 기한에 정함이 없다는 거죠. 별표 하시고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한 줄이지만 2개 해도 돼요. 불법행위는 당일부터 지체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굳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분류하자면 뭘까요? 나 때렸어. 갑자기 치료비 생겼어. 뭐예요? 확정기한이 있습니까? 불확정기한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참 불확정기한 뭔지 아시죠? 1층 골조공사 완료된 때까지 돈을 갚는다 이런 거예요. 누가 죽으면 돈을 갚는다든지 이런 거. 날짜를 지금 모르지만
뭐 어떻게 좀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기한이 어때요? 정하지 않죠. 언제 정했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해요? 너 왜 나 불법행위 하니? 손해배상해라고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비난성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당일부터입니다. 이거는 판례 확고부동한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다음 날도 아니에요. 맞은 날이에요. 오늘 밤 11시에 때려도 오늘 하루 지체 책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지체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돈 내나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채권을 가압류한 거예요. 가압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한테는 처분 금지예요. 그리고 영수 금지죠. 받지 말고 네 채권 함부로 없애버리지 마. B한테는 제3채무자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지 마. 왜냐하면 이 채권을 내가 받을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한테 아직 확정 판결은 없어서 집행은 못하니까 임시로 묶어둔다. 그 다음 내가 얘한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상물을 채권을 떠나서 물건으로 보세요. 이 물건을 내가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족을 다이렉트로 받겠다는 경고입니다. 그걸 잘 달성하려면 그런 집행을 보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얘가 이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주지 마고 얘한테는 받지 마. 이거 없애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압류는 무슨 처분? 보전 처분입니다. 뭘 보전하는 걸까? 뭐 이걸 보전한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얘가 피보전 채권인데 또 뭘 보전한다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나중에 집행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보전의 목적이 있다. 이런 표현이 집행법을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 가압이 된 상태에서 무슨 이슈가 있을까? 뭐 여긴 정말 많은 이슈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이슈가 있다는 걸 뭐 상계도 나올 수 있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지체 책임을 지나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줬는데 지체 책임은 좀 이상하죠? 자, 그럼에도 지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논거가 떠오르나요? 논거가 너무 허접해서 안 떠오를 겁니다. 너무 허접한 논거가 나옵니다. 볼게요.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를 면해준 건 아니니까. 아이씨, 누가 몰라? 다 알죠, 여러분, 그죠? 가압류했다고 해서 얘가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이런 허접한 논거가 더 안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게 1점, 2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만 아는 사람은 한 줄밖에 못 써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줄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두 줄이 아닙니다. 피곤해져요, 읽다가. 지체라 하면 뭐 이행지체라 하면 갑자기 요건을 쓰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쓸말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논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답답하면 공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탁의 효과 바로 답해보세요. 공탁의 효과 채무 소멸. 채권 소멸 사유 7공주 아시나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변대 공상 경계 면제 혼동 이게 이루어지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공탁이 요건을 갖춰서 정확한 금액을 공탁하면 얘는 완전히 프리로 날아가는 거고 그 돈은 어딘가 이렇게 공탁소 같은 데 머물러 있으니까 얘랑 싸워서 누가 가져가겠죠. 이렇게 하면 난 지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했는데 무슨 지체 책임을 집니까? 그죠? 공탁의 요건 주지는 못하겠고 안 주면 지체되고 이러니까 이럴 때 공탁의 요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다음 줄표. 지연손해금 채무와 부당이득 반환 채무. 기한이 정함이 없다. 이거는 한 10번쯤 써먹기 때문에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별표를 떠나서. 자, AA, B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이 양도가 됩니다. 얘는 얘한테 무슨 소송을 하죠? 이 소송 이름이 뭐예요? 양수금 청구 소송이죠? 자, 근데 이게 기한이 원래 없었대요. 그러면 양수금 소송도 언제부터 얘가 지체책임에 빠질까요? 기한이 없으니까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받은 다음 날부터죠. 근데 채권 양도는 얘가 얘한테 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슨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대항 요건이 뭔지는. 이쪽에서 통지하거나 이쪽에서 승낙을 하는 건데 이걸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채권 양도 계약만 하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효하게 넘어간 건데
그거 뭐 넘어가서 뭐해. 어차피 얘한테 달라고 뭐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시계랑 집은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채권은 넘어와도 누군가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달라고 하면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얘한테 달라고 말을 해야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대항요건이라 부르지만 대항요건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안 갖추면 돈 날라 못 하는 거잖아요. 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걸로 돌아왔고요. 청구를 하면 받은 다음 날부터 지책임을 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통지나 승낙이 전혀 없었다면 얘는 무엇? 이럴 거 아니에요. 양수금 청구 무엇? 이러겠죠? 그러면 지체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청구를 먼저 했는데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통지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체책임에 빠지겠죠.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아니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청구를 받은 셈이죠. 처음에 받은 청구는 뭐지? 이러고 있는데 통지를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청구하는 게 맞고 청구를 내가 이미 받았구나. 이제 그날 받은 거죠? 그럼 다음 날부터 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변시. 특이하죠? 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름 78년대. 기한에 정하면 채권이 양도되고 제가 변시에 안 나왔다는 건 객관식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식은 다 나왔을 수가 있는데 사례형 기록형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별말 없이 얘기하면 기한에 정하면 채권이 양도되고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해서 소송 계속 중에 막 소송하고 있다가 양도 통지가 채무자, 피고겠죠? 도달하면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읽으시면 아실 텐데 뒷페이지입니다. 이행지체의 효과는 늦게 주는데 빨리 이행하라고 강제이행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지연배상일 텐데 예외적으로 지체 책임을 진 사람이 전보배상을 하는 게 있으니까 표시해놓고 그냥 읽어보세요. 395조 읽어보시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예외적 전보배상 위에다가 해제 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보배상으로 바뀝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지는 않지만 뭐 굳어진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시가 계산하는 거지. 왜냐면 얘가 늦게 줄 때는 늦은 만큼 지연 이자를 붙이면 되는데 얘 너무 늦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제하면 내가 지금 해제하고 기분이 좋을까? 얘가 너무 못 믿어와서 해제를 했잖아요. 원래대로면 돈이 오고 물건이 가야 돼요. 뭐 누가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시가모에 해당하는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매수인이었으면 저 자식이 매도인이 늦게 주는 것을 해제한 거면 뭐 마음 아프지만 해제하고 원래 물건이 왔으면 시가가 이만큼인데 내가 그걸 못 얻었으니까 따져야 되는 거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도인 입장에서 저 자식이 잔금을 늦게 줘서 해제했지만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그 돈 받는 게 제가 아마 늦게 주는 게 가격이 떨어져서 늦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연배상 같아요? 전보배상 같아요? 전보배상이죠. 해제를 하면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걸로 가는 거니까 시가를 따져서 전보배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임가중 보겠습니다. 392조. 요거 개념 하나 설명하고 1교시 마치겠습니다. 또 문제 상황이에요. 제가 드리는 문제 상황을 뭐 적어놓든지 기억하든지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제 공부할 때 저를 비춰보는 게 제가 왜 내가 민법이 잘 안 되지라고 고민했을 때 나중에 이제 깨달았을 때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3학년 올라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완성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으면 뭐 진짜 잘하는 거고는 거의 뭐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팔았어요. 얘가 매도인이거든요. 관념적으로 여기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돈을 주는 거고 도자기를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아무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 뭐 제3자가 깬 거야.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할 때 얘가 이 도자기를 제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가 깨진 경우가 있을 거고 줬는데 얘가 안 받아서 깨지는 경우가 있겠죠. 각각 조문 알아요? 주다가 얘가 늦다가 깬 거는 뭐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죠? 이행지체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도자기야. 도자기를 얘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무조건 채무자예요. 도자기는 얘는 채권자고요. 이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실력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이 뭐냐면 계약 강론에 나오는 매매, 임대차라는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은 우리 지금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무슨 개념인지.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물론 반전이 있죠. 아버지가 대법관, 어머니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부장검사 뭐 그래가지고 부장검사는 잘 몰라요. 근데 검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자, 뭔 얘기를 하다 그랬냐면 이걸 채무자로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왜냐면 이 이슈가 도자기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걸 채무자로 표현해야 돼. 그게 실력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한 걸 써먹을 수가 있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외워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누가 채무자인지도 모르면서.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고. 자, 이게 깨졌습니다. 이행지체중 귀책사유죠. 얘가 안 주고 있었으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안 받다 그러면 수령지체중 깨진 거죠. 관심사는 다 이 물건이고요. 수령지체중 귀책 없이 깨지면 이거는 좀 알아요. 538입니다. 538은 뭐냐 하면 사실 537에서 파생이 됐는데 537은 이따가 2교시에 이행불능 하면서 좀 볼 텐데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늦게 주다가 깨졌을 때 왜냐면 이게 여러분 왜 모르는지 알아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는데 올해변시 제가 이 선사기 수업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다행히 수업을 다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판례가 없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판례가 진짜 없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데서 사례형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판례가 없어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굳이 말한 게 있다면 특정이 있었지 아까 물건의 특정 그죠? 그냥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392조예요. A급은 아닙니다. 별표 한 개 정도 할 텐데요. 저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별표 뭐 저는 이거 3개라고 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무리 이게 중요해도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위에 게. 근데 밑에 걸 쓰고 앉아있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행지체라는 것은 얘가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잘못으로 늦게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귀책이 없이 뭐가 됐어요? 불능이 된 거예요. 얘가 자기 실수로 깨먹으면 이슈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이행불능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 실수로 늦게 줄 뿐이었는데 아무도 잘못 없이 깨진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보느냐? 너가 낫피이면 낫큐이다. 네가 이행지체를 안 했다면은 미리 주기만 했다면 안 깨질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배달해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며칠 뒤에 불이 나서 이렇게 이게 다 깨져버렸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넘겨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잖아. 얘네 집으로 갔을 거니까.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있었던 귀책과 여기서 있던 불능을 더하는 느낌? 그래서 뭐 이행불능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조문을 읽어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행기에 이행을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집을 판 거야 내가. 집을 팔았는데 집을 인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며칠 뒤에 옆에서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어. 그거는 이행을 안 해줘서 고마운 상황이죠. 그죠? 이행을 했으면 그 사람 돌아 살고 있었으면 더 위험했겠지. 그건 이행을 했어도 떠내려갈 집이었던 거죠. 뭐 이런 식의 판단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고 A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별표하시고 정변의 멘트가 지금 설명과 연관되니까 읽어보시고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